저녁의 선동가 손홍규. 비가 내린 어느 일요일 아침 주택가 공원에서 벌거벗은 10대 여자아이가 발견되었다. 선동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두어 달 전이었다. 공원 근처 주민들은 그 아이가 아파트 단지 동쪽 오래된 마을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마을에 흔한 조선 가정의 불량 청소년 가운데 한 명일 거라고 짐작했다. 10여 년 전 공원이 생긴 뒤로 더러 사건이 있었다. 얼어 죽은 노숙자도 있었고 오래 잊히지 않을 폭력 사건도 있었지만 벌거벗은 10대 여자아이가 발견된 건 처음이었다. 여자아이의 긴 머리칼은 비에 젖은 탓에 어깨에 들러붙어 있었고, 흉터 자국인 듯한 손가락 한마디 길이의 하얀 빗금이 왼쪽 턱 아래서 도드라졌다. 두 팔로 가슴께를 가리고 두 다리를 오므린 채 부들부들 떠는 여자아이는 누군가를 찾듯 고개를 들려 두리번거렸다. 화장기가 없는 얼굴이어서 새빨간 립스틱을 바른 입술이 유독 선명했다. 군데군데 도장이 벗겨지고 녹슨 1톤 트럭이 공원 옆길로 들어섰다. 트럭이 경적을 울리자 사람들이 길을 내주었다. 이윽고 트럭 운전석에서 헛개비 같은 노인이 내렸다. 비에 젖어 반들거리는 여자아이의 부드러운 갈색 피부가 무두질을 마친 짐승의 가죽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던 여자아이가 노인을 보자 할아버지 하더니 왈칵 울음을 터뜨렸다. 쭈그리고 앉은 노인은 손녀의 야위고 검은 등에 팔을 두르고 품 안으로 끌어당겼다. 노인이 머리부터 씌워준 담요의 끝자락이 갓 태어난 송아지처럼 휘청거리며 일어서는 여자아이의 허벅지까지 늘어졌다. 웅크리고 앉았을 때는 몰랐으나 여자아이는 제법 키가 컸다. 가느다랗고 억세 보이는 종아리, 그 위 탈색된 것처럼 희게 보이는 오금을 무사람들의 시선이 쓸고 지나갔다. 여자아이는 맨발이었고 한 걸음 뗄 때마다 희게 질린 발바닥이 조금씩 엿보여서 걸을 때마다 발바닥 아래서 환하게 불이 켜지는 것만 같았다. 노인의 트럭이 떠나자 공우는 물질을 하던 잡녀가 막 수면 위로 올라온 것처럼 참았던 숨을 토해냈고, 간밤에 내린 비에 젖어 서늘해진 얼굴을 쳐들며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여자아이가 노인에게 기대어 트럭에 오른 뒤 사라지는 걸 지켜보았다. 그가 여느 구경꾼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여자아이의 신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었다. 구경꾼들이 입으로 옮기는 것과 달리 여자아이는 10대가 아니라 20대 중반이었다. 외국인의 나이를 가늠하지 못하는 것처럼 혼혈인 여자아이의 나이를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거였다. 그는 나이뿐만 아니라 이름도 알았고 가족의 내력도 알았다. 잘 안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공식적인 서류에 기록될 만한 인적사항은 알았다. 아마도 여자아이를 처음 발견한 사람도 그였을 것이다. 그는 성당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참이었고, 비는 그쳤지만 들고 나온 장우산을 지팡이 삼아 바닥을 짚어가며 공원 바깥길을 걷고 있었다. 야트막한 철제 울타리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오솔길이었다. 진창인데다 웃자란 풀들이 발목에 엉겨붙어 운동화와 바지 자락이 젖었다. 10여 년 가까이 아무도 개발하지 않아 버려진 개발구역이 공원 반대편에 펼쳐졌기에 평소에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미치지 않았다. 성당까지 가려면 주택가나 공원을 가로지르는 게 가장 빨랐지만 그는 외려 그 길의 한적함을 즐기는 쪽이었다. 무심코 공원 안쪽으로 눈길을 돌린 그는 느티나무 아래 검붉은 맨땅에 웅크리고 있던 여자아이를 보았다. 여자아이를 처음 본 순간 죽은 사람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울타리를 따라 여자아이가 좀 더 잘 보이는 쪽으로 다가갔다. 한참을 지켜보던 그는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떠났다. 몇 번 뒤돌아보기는 했지만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외설스러운 낙서로 뒤덮인 채 녹슬어가는 컨테이너 창고를 지날 때였다. 전에 본 적 없는 커다랗고 새까만 들개 한 마리가 창고 뒤쪽에서 어슬렁거리며 걸어 나오더니 오솔길로 다가왔다.
이 근처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들꾀들과는 달랐다. 고양이와 개의 잡종이라도 되는 듯 허리가 길어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윤곽이 부드럽게 일렁였다. 들깨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들깨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개와 마주선 순간에 그는 한마디로 인간 짐승이었고 그 앞에 개는 짐승 인간이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들깨를 물어뜯을 듯한 기세였고 들깨 역시 언제라도 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을 듯한 기세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들깨는 오솔길을 가로질러 철제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더니 공원의 나무 그늘 사이로 사라졌다. 공원 바깥길이 끝나는 곳에서 도로를 따라 성당 쪽으로 걷던 그는 공원 후문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는 한숨을 내쉰 뒤 공원으로 들어갔다. 여자아이를 보았던 곳이 가까워지자 서너 명의 늑수구리한 사내가 깔깔대는 소리가 들렸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고 잠깐이지만 그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다. 먼 거리여서 정말 눈이 마주쳤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제야 그는 여자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것과 근처에 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생판 모르는 남이라고 하기에도 못하고 다가가서 아른 채 하기에도 못한 그저 그런 관계였다. 그는 성당에 가는 것조차 미루고 여자아이의 할아버지가 나타나 트럭에 그 아이를 싣고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여느 때였다면 오래지 않아 그 일을 까맣게 잊었을 것이다. 그날 여자아이의 것이 분명한 옷가지와 신발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지만 않았더라면 말이다. 성당은 조립식 패널로 지어졌다. 내부는 여름이면 푹푹 쪘고 겨울이면 냉기가 목덜미로 스며들었다. 계절에 따라 대형 선풍기와 온풍기가 들어왔다 나갔고 편의점 앞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플라스틱 의자들이 신도석이었다. 미사 내내 플라스틱 의자의 다리가 휘어져 넘어지는 사람이 서너씩은 있었다. 50대 후반의 주임 신부는 볕에 그을린 얼굴로 미사를 집전했다. 성당을 찾은 사람들 가운데 주임 신부만이 유일하게 신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주임 신부를 지켜보면서 그런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야말로 신을 만나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성당은 개발구역의 가장자리인 언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평일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언덕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기는 했으나 그 길을 산책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성당 주차장에서 언덕으로 이어진 계단을 올라가면 작은 쉼터가 있는데 그는 미사에 참석하는 대신 종종 그곳에 앉아 저 멀리 아파트 단지와 학교와 시멘트 공장 등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그를 쉼터로 이끈 건 바로 권태였다. 그에게 권태란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권태를 수행하는 상태였다. 그는 권태로워서 성당에 들어가는 대신 쉼터를 선택했고 쉼터에 머무는 동안 더욱 권태로워졌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그를 괴롭히는 오래된 기억들에 시달렸고 그 일들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다.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산책로를 따라 낯익은 사람이 그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 걸 보았다. 민규였다. 2년 전 죽은 아들과는 어린 시절부터 친분이 있던 민규는 그와 같은 아파트 단지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임대 아파트에 살았다. 사우나에서 어린 소녀를 성추행한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차고 다니는 녀석이었다. 그에게 다가온 민규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마른 자리를 찾아보지도 않은 채 아직 물기가 가시지 않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민규가 무슨 말을 할지 잘 알았다. 아저씨, 현우는 잘 지내죠? 처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주걱거렸다. 죽은 아들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며 마치 지금도 물류창고에서 택배 상차를 하다가 잠시 짬을 내어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하게끔 하는 목소리로 안부를 물었다. 그 뒤로
그는 민규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고개를 주워거렸다. 그래, 잘 지낸다. 집에는 아주 안 와요? 가끔 오지. 오면 연락 좀 하라고 해주세요. 얼굴이나 좀 보게. 그래, 그러마. 이런 대화들이 이어질 테고 민규는 그의 목소리와 낯빛이 갈라지고 어두워지는 걸 보며 당황하다가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는 가버릴 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규를 그냥 보내지 않고 말해줄 거였다. 얼마 전에 2년을 끌어오던 재판이 마침내 끝났어. 창고 관리자는 집행유예로 석방되었고 회사 사장은 고작 벌금형을 받았지. 3명이 죽고 2명이 병신이 되었는데 다들 현우 또래의 젊은이였어. 그런데 이렇게 끝나고 말았어. 그러나 그가 말을 꺼내보기도 전에 민규가 의자 아래서 가방을 주워들었다. 자주색의 손가방이었다. 민규가 아는 가방이냐며 눈빛으로 물었고 그는 모른다는 의미로 고개를 저었다. 민규는 씩 웃더니 황동색 지퍼 고리를 당겨 가방을 열었다. 민규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꺼냈다. 한 번도 입은 적 없는 것처럼 깔끔하게 개켜진 청바지, 아이보리색 니트 등이 새물레를 물씬 풍기며 민규 손에 이끌려 나왔다. 가방 맨 아래에는 깨끗한 흰색 운동화가 있었다. 새 옷가지인 건 분명했지만 가격표가 달리지 않은 걸로 보아 사람의 손을 좀 탄 것 같기도 했다. 가방 안쪽 주머니에는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브래지어와 팬티, 그리고 하얀색 양말 한 켤레와 립스틱 하나가 있었다. 민규는 꺼냈던 것들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가 민규의 발목 쪽을 가리키자 민규는 어깨를 으쓱 하더니 꾸벅 인사하고는 가버렸다. 이제 쉼터에는 그와 가방만이 덩그러니 남겨졌고 그는 이 가방이 그의 비밀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미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성당 앞마당에서 그는 주임 신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주색 손가방을 든 채 신부가 의뢰해 그에게 해주던 몇 마디 위로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귀를 기울였다. 그는 신부에게 아마도 자신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기가 모호해졌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왜냐는 물음에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과 대면한 적이 있는 거니까요. 아내는 그가 식탁 앞에 앉으면 밥그릇, 국그릇을 비롯해 반찬 그릇들을 거의 던지다시피 탁탁 내려놓았다. 먹든 말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속내가 분명히 눈에 보였다. 숟가락을 들기 전에 흘러넘친 국물을 닦는 게 그의 습관이 되었다. 그는 아내의 말없는 항변에 대응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아내는 그를 어려워하는 편이었다. 속말을 별로 하지 않았으므로 짐작으로 속내를 알아내야 한다는 점만 빼면 그에게는 순조로운 부부 생활이었다. 물류창고에서 일하던 아들이 화재 사고로 죽고 난 뒤 아내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전보다 야이고 수척해졌지만 옷차림에는 더 신경을 썼다. 아들을 먼저 보낸 어미로 보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았다. 지난 겨울 결심 선고를 유가족들과 함께 법정에서 지켜볼 때도 그를 불편하게 한 건 지나치게 꾸며 입은 아내의 옷차림새였다. 아내는 선고문이 낭독될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주저앉았다. 아내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그는 한숨과 통곡과 외침과 흐느낌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 모든 소리가 어우러지니 비웃음처럼 들리기도 했다. 어쩌면 아들이 죽은 뒤로 기가 조금씩 먹어가는 중이라 그럴지도 몰랐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아내를 부축해 법정을 빠져나온 뒤 그는 다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으므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겠노라고. 아내는 달랐다. 그날부터 아내의 기억은 새롭게 시작되었다. 모든 게 끝나버린 순간부터 아내는 다시 시작했고 관심사는 점점 더 확대되었다. 아내는 이제 물류창고의 화재 사고만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매몰 사고, 추락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부터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알바생의 부당 해고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연상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자신의 수중에 넣으려는 사람처럼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주의를 기울였다. 그와 아내는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중이었고 그에게는 이 모든 일이 터무니없게 여겨졌다. 아내는 그가 공공근로를 다녔을 때 만났던 여느 여인네들과 별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끈으로 묶은 의자를 엉덩이에 매단 채 잔디를 심고 쓰레기를 주었다. 쉬고 싶을 때는 그냥 주저앉으면 되었다. 의자를 매달고 다니는 여인네들처럼 아내도 밖에서 일을 할 때나 집안일을 할 때나 팔토시를 벗어본 적이 없었고 발목에는 고무줄을 걸고 다니다 필요할 때 바지 자락을 여미는 데 썼다. 손등이 갈라터지는 겨울에나 콜드크림을 한 통 사서 쓸 뿐 수십 년을 화장품 샘플로 견뎌왔다. 두 딸이 사준 화장품이며 아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첫 월급으로 사준 화장품도 있었건만 아깝다며 뚜껑도 뜯지 않은 채 모셔둔 아내였다. 이제는 그가 도무지 글자를 읽기조차 어려운 화장품들을 잔뜩 사서 흔전만전 써버렸고 야한 속옷과 화려한 원피스, 굽이 높은 구두 따위를 사들여 한껏 치장을 하지 않고서는 집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서 아내를 비난하는 말들이 물 위로 떠오르는 고깃대처럼 솟아났지만 꾹 눌러 참았다. 아내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없어서이기도 했고 이 모든 변화가 아내 나름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일지도 몰라서였다. 30여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아내가 눈에 보였다. 아내는 언제나 그의 가슴 한구석에 사각지대에만 존재했다. 아내가 스스로 걸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는 아내를 볼 수 없었다. 이제 아내는 그의 시선에 포착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걸어 나왔다. 그때부터였다. 그가 성당을 다니게 된 것은 오래전 아내를 따라 2번 가본 적은 있지만 그곳을 마음에 둔 적은 없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며 성당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그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일일 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성당 근처를 지나다 무심코 뒷문을 밀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맨 뒤에 남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주임 신부의 강론을 들었다. 신부는 듣는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헷갈리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헷갈리는 일화 몇 가지를 섞어 이야기했다. 그가 알아듣기에는 낯선 화법이었지만 적어도 이런 말은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하늘이 우리에게 무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에 무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솟았고 다시는 성당 같은 곳은 찾지 않겠노라 결심했다. 그러나 성당을 지날 때마다 그의 마음은 벌써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 버렸고 그의 몸은 마음을 뒤따라가다가 마음이 닫아버린 성당 문을 차마 밀고 들어가지 못한 채 성당 주변을 서성거렸다. 그러다 주임 신부와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었다. 신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고 그의 아들을 거론하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가 강론에서 들었던 말을 자기 식대로 되풀이하며 무슨 의미인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신부의 대답은 이러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신에게 무심하지 않다면 신은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건 기적이므로 기적은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다. 다만 자존심 강한 기적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가 낯설었던 건 신부의 대답 자체가 아니었다. 자기 말을 이어받아 못다한 문장을 완성해 주길 바라는 듯한 신부의 태도였다. 신부와 헤어진 뒤 그는 신부의 말 뒤에 이어질 적절한 문장을 찾아보려 애썼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찾아낸 문장은 겨우 이런 거였다. 이 전쟁 같은 세월 끝에 우리는 너희를 얻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기적이라 믿었다. 마침내 이 기적이 사라져버렸구나. 기적에도 유효기간이 있구나. 기적도 찰나에 불과하구나. 자네, 그 저수지에서 내가 본 것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의 물음에 아내는 진저리를 치며 대답했다.
벌써 1000번째 듣는 그놈의 이야기 이제 그만하시오. 그만할 수 있는 거라면 진즉에 그만뒀겠지. 당신은 현우가 저렇게 되고 현우를 저렇게 만든 자들이 희낙낙하며 사는데도 여태 그 생각뿐이란 말이오? 내 시간은 사실 50년이 다 되어 그 사건의 기슭에 정박해 버렸다네. 한 번 난파된 사람은 쉽게 닻을 올릴 수 없으니 말일세. 발밑은 까마득한 심해야. 아무리 발을 저어도 매번 헛발질을 할 뿐이라네. 그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내가 진저를 칠 뿐 아니라 경멸하듯 자신을 본다는 걸 잘 알았다. 그는 만약 아내가 속말을 스스럼 없이 꺼내는 사람이라며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했다. 아내는 아마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을 것 같았다. 당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일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을 그 사건보다 하찮은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비겁한 시도라고. 그것보다 심각하고 놀랍고 끔찍한 일은 없으므로 내가 무슨 일을 하던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하지 말아달라 투정하는 거라고. 아마도 그럴 거였다. 아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 테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였다. 그 일은 혼자 겪지 않았다. 동네 친구들과 함께였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도 있었고 공장에 다니던 친구도 있었다. 오랜만에 어울려 동네 근처 저수지에서 술을 마셨고 다들 조금씩은 취한 탓에 함께 목격했음에도 나중에 이야기해보니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로의 기억에 다른 점이 있다 해도 그날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치했다. 저수지의 북쪽에 앉았던 그들은 누군가 두개 저길 끝에서 달려오는 걸 보았다. 달빛이 흐드러진 늦여름 밤이었다. 저수지 위쪽 산 아래에는 두어 채의 집이 있었고 그 집에 가려면 저수지를 에두른 산 중턱길을 따라 한참을 가야 했다. 그는 아내가 듣든 말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달려오던 사람의 실루엣만 보고도 알 수 있었어. 저수지 위쪽에 사는 털보 영감이었지. 반 미친 딸과 함께 살던, 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준다 해서 놀림감이 되곤 했던 영감이었어. 나와는 그리 멀지 않은 친척이어서 당숙이라고 불렀던 분이었어. 달려오던 그이가 멈추지 않고 저수지로 뛰어드는 걸 보았지. 정말 몇 걸음쯤에 물 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이내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네.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 없어 당황했고 한참 뒤에야 비명을 지르며 발을 구르고 주저앉았어. 술이 확 깨더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저수지 반대편에 이상한 움직임이 보였어. 어떤 녀석이 손가락으로 그쪽을 가리켰지. 먼 거리였지만 저수지에 뛰어들었던 털보 영감인 게 분명한 형체가 불쑥 솟아올랐다네. 천천히 그이의 몸이 드러났고 물에 흠뻑 젖었을 게 분명한 그이가 개처럼 몸을 털더니 비탈을 기어올라 그 너머로 사라졌지. 시간이 흐른 뒤 우리는 털보 영감이 저수지에서 익사했고 그이의 영혼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귀신이 된 그이가 저수지를 빠져나와 비탈을 기어올랐다는 걸 알게 되었어. 세월이 흘러 우리가 20대였을 무렵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지. 털보 영감은 얼마나 절망했을까. 귀신이 되어서까지 달려갔으니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을 때 설령 제 시간에 도착했더라도 귀신이 되었으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 말이 우리 모두가 느낀 걸 대변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었지. 목매달아 죽은 반 미친 딸의 시신과 저수지에서 익사한 털보 영감의 시신을 수습하고 거두는 걸 직접 보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본 걸 이야기하지는 않았어. 차라리 그때 다 털어놓았더라면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귀신이 되어 비탈을 기어오르던 털보 영감에 대해 함구했지. 지금까지 수백 수천 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았고 왜 그 기억에 사로잡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세월만 흘려보내면서 털보 영감이 죽었을 때의 나이가 되었어. 그이는 하나뿐인 딸을 잃었지만 나는 비록 아들을 잃었다 해도 딸 자식이 둘이나 살아있는데 털보 영감을 생각하면 내가 그이보다 더 서럽고 쓸쓸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네. 한평생 벗어날 수 없는 누명을 쓰고 살아온 기분이라네. 자네는 알겠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자네는 믿을 수 있겠는가? 그는 아내를 보았다.
그의 예상과 달리 아내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이었다.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털보 영감은 늦었을 테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건 아니었소. 사람들이 부녀의 시신을 수습하는 걸 봤다고 했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털보 영감의 딸은 바닥에 뉘어져 있었고 옷으로 덮여 있었다고 했지요.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누가 목매단 여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벌거벗은 몸을 가려주었단 말이오? 이번에는 대꾸했다. 그거야 마을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 당신은 지금도 모르겠어? 그게 바로 털보 영감이 한 일이란 걸? 그게 그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걸. 딸의 죽음을 막지도 딸을 그 지경으로 만든 녀석을 박살내지도 못했지만 그이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야 말았다는 걸. 당신은 정말 모른단 말이오? 그는 자주색 손가방을 그보다 더 큰 가방에 넣고 선화가 사는 마을에 간 적이 있다. 선화라고 했다.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저녁 시간을 비워두라는 현우 연락이 왔을 때만 해도 그와 아내는 얼떨떨해 하면서도 기뻤다. 숫기가 없어 연애나 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말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덜컥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니 사뭇 긴장이 되었다. 현우 성격이라면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사이일 게 분명했고 이런 경우 설령 부부의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자식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도 해서였다. 여자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의 마음은 어지러웠다.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해 참아내기는 했지만 하필이면 튀기라니 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려 했다. 아내도 당황하는 것 같았다. 그가 입을 꾹 다물자 아들은 묻지도 않은 말들을 늘어놓았다. 듣기 싫고 알기 싫어도 아들이 장황하게 떠들어댔던 탓에 여자아이의 신상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여느 때와 달리 실수를 많이 했다. 물컵을 엎지르고 말을 더듬고 식당을 나올 때는 발목을 삐끗 접질리기까지 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걸로 심사를 드러냈다.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고 오겠다던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그의 곧장 회사의 숙소로 가버렸다고 했다. 그는 아들의 심사도 짐작할 수 있었기에 나무라지 않았다. 아들은 그를 탓하지 않았다. 부부는 불편한 마음으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그날 밤을 보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는 후회했다. 나중 일이 어떻든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걸 하는 후회였다. 어머니가 필리핀이라고 했다. 선아의 얼굴은 목의 혈통이 역력했고 혼혈이 아니라 순혈 필리핀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이국적인 용모였다. 선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박하고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였다. 그는 한국어에 능통한 이주 노동자를 꽤 알았다. 그러나 아무리 능통해도 그들에게는 모국어가 아니었으므로 부자연스러운 구석들이 있었다. 선화의 말투는 딸들과 똑같았고 그에게는 그 사실이 더욱 이물스러웠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내는 말했다.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래서 자랐는데 어쩜 그리도 곱고 바르게 컸을까? 그 아이 조부모도 대단하지만 생각할수록 그 아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이는 혼자서 그런 사람이 되기로 마음 먹었을 테고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살아온 거니까 말이오. 그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 아이를 생각하는 게 쓸모없는 일이라고 여겨서였다. 그로부터 2달 뒤에 현우가 죽었다. 장례식장에 찾아온 그 아이를 붙들고 아내는 통곡했다. 그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는 선아의 눈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아니, 더는 그와야 인연을 맺고 싶지 않았다. 조문을 하러 온 것까지야 막을 수 없다지만 다시는 그 아이를 보고 싶지 않았다. 증오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아이는 현우의 죽음이 그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언하는 증인일 것만 같았다. 자주색 가방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는 이미 예감했다. 이 가방을 결코 선아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할 거라고. 가방이 선아의 것이라는 확증은 없었다. 선아가 공원에서 벌거벗은 채 발견되었다는 사실도 가방과 선아를 합리적으로 이어주질 못했다. 가방에 든 옷가지와 신발이 선아에게 딱 어울릴 법한 사이즈라는 사실도
선아의 입술에서 번뜩였던 립스틱과 같은 색깔의 립스틱이 있었다는 사실도 결정적인 증거일 수는 없었다. 현우가 선아를 데리고 왔던 날 선아의 옷차림새와 얼굴 화장이 어떠했는지 등을 아내에게 물어볼 수는 없었다. 예민한 아내는 꼬치꼬치 따져 물을 게 뻔했다.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불분명했다.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나는 날이었으니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랬던 것 같다. 굽이 높지는 않아도 구두를 신었던 것 같고 진하지는 않아도 화장을 했던 것 같다. 평소에 잘 신지 않는 구두라 발목을 삐끗했던 것도 같다. 그러고 보니 그날 식당에서 발목을 접질린 게 아내가 아니라 선아였는지도 모른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날 선아는 하얀 운동화를 신고 청바지와 아이보리색 니트를 입었던 것만 같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방을 버리는 거였다. 그가 가장 원하는 방법이기도 했지만 왠지 가방을 버리며 정말 현우의 죽음이 그의 책임이라는 걸 완벽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았다. 그에게는 아직 도망가서 숨을 곳이 필요했다. 선아가 사는 동네는 아파트 단지 너머에 있었다. 단독주택과 전원주택의 택지로 지정되어 터만 닦인 공터 사이로 옛길이 있고 하천을 건너 구불구불한 그 길을 따라가면 야트막한 구름과 고속도로에 둘러싸여 어깨를 움츠린 것처럼 보이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선아가 사는 집을 찾아냈다. 약간 비탈진 길 아래쪽에 자리 잡은 그 집은 작은 마당을 품은 방 2칸짜리 시멘트 집이었다. 현우는 선아의 집 대문이 파란색이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대문 앞에 세워진 1톤 트럭 덕분에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집에 잇대어 고람석으로 달개 지붕을 달아 블록으로 담을 쌓은 화장실과 창고가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닭장이 있었다. 그 옆 작은 계집 앞에서 누렁이 한 마리가 엎드린 채로 꼬리를 흔들었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르는 순한 녀석인 것 같았다. 마당에 들어서니 아늑했다. 길차게 자란 오동나무 한 그루가 이 집의 연원이 퍽 먼 옛날에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집 주위를 둘러싼 울타리와 그 너머 비닐하우스들이 예의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듯했다. 오래전 그가 나고 자랐던 고향집도 이와 비슷했기에 그는 노인이 마루에 앉으라고 손짓을 했을 때 막 고향집에 도착한 사람처럼 성큼성큼 대또리에 올랐다. 그와 노인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노인은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았고 그가 찾아온 이유도 아는 것 같았다. 언젠가 꼭 한 번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난 것처럼 다정하게, 그러나 다시 볼 일은 없을 것이므로 무심하게도 여겨지는 목소리로 그가 묻는 말들에 대답했다.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도 몇 가지 알게 되었다. 선아가 중학생일 때 며느리가 병원의 실수로 다른 혈액형의 피를 수혈받아 죽었다는 것도, 노인의 아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요양병원에 있다는 것도. 그러나 노인은 선아에 대한 언급은 애써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가방에서 자주색 손가방을 꺼내 노인에게 보여주었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시 가방을 챙긴 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 집을 돌아 나왔다. 마을을 빠져나온 그는 공터에 앉아 노인의 트럭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나무 그늘이 그를 가려줄 것이었으므로 그는 편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2시간 동안 대여섯 대의 승용차와 트럭이 오갔다. 이윽고 눈에 익은 1톤 트럭이 마을 쪽에서 오는 게 보였다. 그는 트럭이 지나갈 때 조수석에 앉은 선아를 보았다. 운전을 하는 사내는 낯이 익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떠올랐다. 현우의 장례식장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 그는 우연히 산부인과서 나오는 선아를 보았다. 창백한 얼굴의 선아를 기다리는 한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이 바로 트럭을 운전한 사내였다. 그는 선아와 그 청년에게서 몇 걸음 떨어져 걷고 있었는데 말이 어눌한 걸로 보아 베트남인인 것 같았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었다. 캄보디아나 태국일 수도 있었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일 수도 있었다. 당사자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말해주지 않는 이상 그 역시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정확히 가늠할 재주는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가능한 상황들이 그려지기는 했지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상일 뿐이었다. 선아든 베트남 청년이든 그와 생판 모르는 남이라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두 손을 들어보았다. 빈손이었다. 가방을 어디쯤에 흘리고 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선아를 하루라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게 되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제 그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 순간 선아가 그의 마음속에 닻을 내려버렸다.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이르는 골목길을 걷다가 깨달았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가 걷는 골목길은 희극에서 비극으로 이르는 어두운 오솔길 같았다. 공원에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가장 먼저 전해준 사람은 후문 앞 골목길에서 철물점을 하는 김씨였다. 다음으로 세탁소를 하는 전씨도 그에게 소문을 일러주었고 이어서 정육점의 청년들도 그렇게 말했다. 초여름 햇살에 눈이 부셨다. 사날 감기를 앓다가 모처럼 집을 나선 터라 그의 얼굴은 헬쑥했다. 차갑고 강팍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미끄러진 햇살들이 발등으로 부서져 흘러내렸다. 골목 초입에서 자전거를 판매하는 중년의 최 씨에게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직접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최 씨는 고개를 저었다. 거기 가볼 시간이 있어야지요.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최 씨는 고개를 갸웃 기울이다가 선동가라고 대답했다. 선동가. 그 사람이 그렇게 불러달라 했다던데요. 예언가, 선지자, 예지자, 성인, 혁명가와 같은 멋들어진 말들도 많은데 선동가라니. 우스운 일이었고 그처럼 우스운 일을 심각하게 전하는 사람들도 우스웠다. 그는 여름 내내 시간을 내어 공원을 찾았다. 사람들이 말한 선동가를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소문은 끈질겼다.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동가에 대한 소문만 눈덩이처럼 커져갔다. 공원에서 하루 종일 죽치고 기다린 적도 있었다. 선동가는 그가 나타난 걸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규만 두어 번 마주쳤을 뿐이었다. 어느 날은 아파트 후문까지 돌아왔을 때 선동가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헐레벌떡 다시 공원으로 달려가기까지 했다. 그러나 그런 선동가가 있었다는 흔적은커녕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여름 끝 무렵에 그는 구토를 하며 혼절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집이었고 아내가 그를 한심하다는 듯한 눈초리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이염은 아니었지만 한동안 안정이 필요했다. 이태 전 받은 건강검진 결과로 청력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검사를 하던 담당 간호사는 그의 물음에 당장의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귀가 어두워지며 불편해질 거라고 말했다. 간호사의 말대로 생활에 큰 불편은 없었다. 이따금 귓속에 벌레가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거나 고통인지 간지러움인지 구분할 수 없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지만 그가 집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축내는 동안 가을이 찾아왔고 아내와 그 사이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아내 역시 선동가에게 관심이 많은 듯했고 그가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선동가를 본 적이 없는 듯했다. 아내가 일을 하러 나가고 15평 아파트에 홀로 남겨지며 그는 아내의 말을 곱씹었다. 그이는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야 말았다는 걸 당신은 정말 모른단 말이오? 가만히 누워있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깊은 저수지로 끌려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다 잠들기도 했고 깨어나 보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밤이 되면 불을 끈 채 커튼을 젖히고 밤하늘을 비스듬히 올려다 보았다. 우주가 보였다. 희미하게 깜박이는 별들, 시름시름 앓는 별들, 우주도 고단하겠지? 가을이 깊어 공원에 심긴 나무들이 발해갈 무렵 그는 처음으로 선동가를 보았다.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짐작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인상이었다. 그의 상상 속에서 선동가는 주임 신부와 비슷했지만 실제의 주임 신부보다 열렬한 눈빛이어야 했다. 선동가는 갓 20을 넘긴 듯한 앳된 청년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의 신혼을 조회하듯 모래하게 불어왔다. 먼지가 날리고 낙엽이 호공을 맴돌았다. 선동가는 어눌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끈질기게 주장했다. 수십 명의 사람이 한가롭게 그 주변에 선 채 선동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민규도 무리의 뒤쪽에서 짝다리를 짚은 채 선동가를 주시하고 있었다. 선동가는 하늘과 구름과 별과 우주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사랑과 우정과 믿음에 대해 말하는지도 몰랐다. 노동과 투쟁과 혁명에 대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었고
고독과 슬픔과 연민에 대해 말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쓸모없는 이야기였고 아무런 감동도 이끌어낼 수 없는 이야기였다. 비록 선동가의 목소리가 작고 어눌한 데다 그의 귀가 먹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다 해도 이미 다 아는 지겨운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무엇보다 선동가의 이야기를 들어도 분노를 느낄 수 없었다. 선동가의 분노, 그의 분노, 사람들의 분노, 그의 내부에서 언제든 터져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을 듯한 그 분노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누군가 야유를 퍼부었고 그게 신호라도 되듯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쳤다. 한편으로 그건 야유라기보다는 환호에 가깝기도 했다. 즐겁게 모욕하고 기꺼이 모욕당하는 관계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과 선동과의 관계인 듯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고개를 저었다. 이런 시대의 선동가라니 가당치도 않지. 아마 어느 대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의 일환이거나 그냥 반쯤 미친놈의 헛짓에 불과할 거야. 그의 판단을 대변하듯 주위 사람들도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공원을 빠져나가려다 은행나무 아래 몇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는 우울해 보였다. 그날 밤 아내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만취한 아내는 처음이었다. 그는 외투를 벗긴 뒤 아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양말을 벗겨주었다. 쭈글쭈글하고 앙상한 발이 이불 속으로 쓱 끌려 들어갔다. 아내의 숨결에 묻어나오는 진득한 술래가 방안을 채웠다. 그는 창문을 조금 열었다. 바람이 스며들어왔다.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어. 흐느낌에 가까운 아내의 잠뜻이었다. 밤이 깊었고 아내도 곤히 잠들었다. 성당 앞에서 그는 주임 신부를 만났다. 신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 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보았고 마침 하늘을 날아가던 새가 있어 무심코 손을 들어 그 새를 가리켰다. 신부가 고개를 돌려 그가 가리킨 새를 보았다. 신부는 어깨를 으쓱 거리지도 않았고 혀를 차지도 않았다. 신부는 그가 말로는 드러낼 수 없는 생각을 엿본 것 같았다. 신부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두 팔은 새의 날개가 아니었던가요? 그 뒤로 그는 몇 차례 더 선동가를 보았다. 사람이 많을 때도 있었고 적을 때도 있었다. 그가 유일한 청중인 것만 같은 때도 있었다. 아무도 선동하지 못하는 선동가는 늦가을이 될 때까지 공원에 나타났다. 선동가의 신상에 대한 여러 소문이 돌았지만 믿음이 가는 소문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파트 단지 후문 근처의 길가에 세워진 낯익은 1톤 트럭을 보았다. 거기에서는 종종 그러듯이 음주운전 검문 중이었고 경찰 두엇이 하천 울타리에 기대어 있었다. 그는 트럭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 차창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벌거벗은 선아가 거기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와 눈이 마주치자 선아가 빠른 어조로 무슨 말인가를 했다. 그는 손잡이를 잡고 트럭 문을 열었다. 그가 손을 뻗자 움찔하던 선아가 멍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선아는 다시 빠른 어조로 무슨 말인가를 했고 그제야 그는 선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선아 쪽으로 바짝 다가갔고 선아도 그에게 몸을 기울였다. 그의 품에 선아가 안겼다. 이 아이는 아픈 거야. 그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거야. 어찌 아프지 않을 수 있을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의 부모가 자기를 능멸했는데 어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 그는 언젠가 노인이 그러했듯이 선아의 등에 팔을 둘렀다. 아가, 아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주렴. 우리말로 말해주렴. 응? 그러나 선아는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만 말했다. 결코 그에게 말할 수 없다는 듯이. 그러나 반드시 그에게 말해야 한다는 듯이. 이 목소리가 내 어미의 목소리였겠구나. 이 말투가 내 어미의 말투였겠구나. 그는 경찰들이 하천 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걸 보았다. 경찰들은 하천을 가리키며 소리를 쳤다. 베트남 청년의 머리통이 하천 한가운데 떠 있었다. 저 앞에서 트럭을 세우고 내리더니 하천으로 뛰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물이 가슴판까지 차올랐다. 차갑고 어두운 심연에 내던져진 기분이었으나 하천의 바닥을 딛고 물살을 가르며 청년에게 다가갔다. 얼마나 마셨느냐고 묻자 소주 한 잔이라고 답했다.
소주 한 잔이라면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훈방으로 풀려날 수 있었다. 베트남 청년은 울음을 터뜨렸다. 쫓겨나면 안 돼요. 돈 없어요. 돈 벌고 가야 해요. 그는 청년을 껴안았다. 청년의 가느다란 어깨가 들썩거렸다. 그의 입속으로 차갑고 더러운 물이 한 움큼씩 밀려 들어왔다. 여기서 나가자꾸나. 여기서 나가도 괜찮아. 겁먹지 마라. 얘야. 아무도 너를 어쩌지 못해.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했다. 청년이 말해주지 않았어도 선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도 이해할 수 있었다. 일은 이렇게 되고 말 거였다. 청년은 노인의 부탁을 받았을 테고 술을 한 잔 마셨지만 기꺼이 트럭을 몰아 선아를 찾아서 데리고 가는 중이었으리라. 운 나쁘게 검문에 걸렸고 비록 한 잔이지만 술을 마셨다는 기억이 났고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리라. 그렇게 된 일이었으리라. 그리고 그는 여기 이 자리에 와야만 했고 이처럼 조우해야만 했고 이처럼 그가 두려워하던 물속으로 뛰어들어야 했고 죽은 아들에게도 그래 본 적 없지만 이렇게 베트남 청년을 껴안고 체온을 나누어야 했으리. 이 모든 일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만 같았다. 아주 오래가 아니라면 아마도 현우가 죽었을 때부터, 아니 현우가 선아를 소개시켜주기 위해 데려왔던 그날 저녁, 그가 옹졸하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한 심사를 드러냈던 그날 저녁부터 묵묵히 흐르는 물이 그와 청년에 부딪히며 갈라졌다가 다시 앞에져 흘렀다. 1000개의 별이 수면 위에 어른거렸고 1000개의 달이 물속에 잠겼다. 아마 그 즈음이었을 것이다. 그는 아내에게 저수지에서 보았던 털보 영감 이야기를 했고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스스로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아내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들의 장례식에 찾아왔던 선아가 멀쩡한 얼굴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일에 대해, 여자아이의 냉정함과 분별력에 대해. 그러자 아내는 측은하다는 듯이 말했다. 당신은 지금도 모르겠소? 그 아이가 울지 않은 건 우리를 위해서였다는 걸. 현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그 아이에게 있다는 듯이 굴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주려 했다는 걸 당신은 정말 모른단 말이오? 그는 더듬더듬 대답했다. 알지, 알아.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왜 난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믿지를 못했을까? 장례식장에서 잠깐 머물렀다 도망치듯 돌아가야 했던 그 아이가 장례식장을 벗어난 순간부터 얼마나 큰 소리로, 그러나 소리는 내지 못하고 울어야 했는지를 모른단 말이오. 그래, 알아. 다 알아. 그 아이가 홀로 마음속에만 수천 번 수만 번 칼을 품고 현우의 회사를 찾아가 사장을 죽였으리라는 것도. 이런 계절의 아침은 언제나 밤을 묵살해버리듯 도도하게 찾아왔다. 언제 오려나 싶었는데 눈을 감았다 뜨면 어둠이 희미해지고 다시 눈을 감았다 뜨면 사방이 환해지기 마련이었다. 공원에는 외투깃을 올린 사람들이 모여 선동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도 귀를 기울였지만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들이었다.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선동가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고 깊은 밤에도 그 말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기 위해 애쓰느라 쉬이 잠들지 못했다. 다음 날에도 선동가는 공원에 나타났다. 이제 선동가는 자기의 이력을 하나하나 말하기 시작했다. 자기가 살아온 삶과 사연들을 가까운 사람에게 들려주듯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모처럼 들어줄 만한 말을 하네 그려. 차갑고 쓸쓸한 바람이 공원을 휩쓸고 지나갔다. 어디선가 청바지를 입고 하얀 운동화를 신은 짧은 머리에 건장한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그들은 선동가에게 달려들었다. 멱살을 잡고 허리끈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팔을 꺾어 잡았다. 경찰입니다. 물러서세요. 그들은 선동가를 질질 끌고 공원 밖으로 나가더니 대기하고 있던 미니버스에 올라탔다. 미니버스가 사라지자 숨죽였던 공원이 다시 수렁거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고 누런 은행잎 하나가 팔랑거리며 떨어졌다. 그는 잡혀간 선동가가 연단으로 삼았던 둥그런 돌 의자에 올라섰다. 텅 빈 공원을 내려다보았다. 고양이를 닮은 개인지 개를 닮은 고양이인지 알 수 없는 새까만 짐승이 무심하게 공원을 가로질러 갔다.
그가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손동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고심 끝에 도달한 대답들을 중얼거렸다. 홀로 다다른 결론. 바로 그 생각을 조용히 말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말을 마친 뒤에도 그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생각처럼 즐겁지도 않았고 새로운 분노와 용기가 솟아나지도 않았다. 손동가도 외로웠으리라. 아마도 그러했기에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으리라.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위태로운 연단에서 내려섰다. 공원을 빠져나가기 전에 그는 뒤돌아보았다. 누군가가 간절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둥그런 돌 의자에 한 사람이 올라섰다. 낯익고도 낯선 사람이었다. 그는 멀어져가는 길을 기울였다. 새로 등장한 선동가의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온다기보다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진다는 느낌에 가까웠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고 알아듣지 않을 수 없는 말이었다. 선동가의 두 눈이 주먹을 쥐었다. 오후가 저물고 저녁이 왔다. 공원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선동가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깨어났다. 그는 간질간질해진 눈으로 저 멀리 둥그런 돌 의자 위에 선동가를 바라보았다. 낯익은 사람인 듯 낯선 사람인 듯 세계를 선동하기 시작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을이 깊어가는 소리처럼 자박자박 1000개의 발소리가 그를 향해 다가왔다.